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훈풍이 부는 걸까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45조 원이나 올랐는데요. 덕분에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종가가 7만 원을 넘기면서 1년 2개월 만에 7만 전자를 달성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최근 2주간 26% 이상 상승해서 11만 닉스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지나친 장밋빛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가 지나친 걸까요? 반도체 산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도체를 통해 연산, 처리, 제어를 요구하는 주체는 철저히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챗 GPT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같은 기기도 반도체를 소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엔 여전히 37억 명의 인구가 아직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잠재 수요자란 얘기죠. 비록 최근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갈등 속에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향후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시장입니다. 5월 29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마침 휴장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 어떤 얘기를 구성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정광우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책도 내셔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한 권 주셔서 아주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공유도 드릴 겸 그걸로 좀 질문 오늘 구성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프닝에서 반도체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 반도체 주가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네. 원래 이제 반도체 주식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는 뭔가 실적이 최바닥, 뭐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언제 주가가 바닥을 구성하느냐라고 하면은 공급 요인에서 변화, 그러니까 감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에 바닥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바닥에서 한 30에서 50% 상승한 이후에는 거기서는 또 시장의 우려가 어떤 걸로 이어지냐 하면은 그런데 수요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수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과거에 수요에서도 뭔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년 전에는 서버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죠. 예. 지금은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수요 요인이 뭐냐인데 최근에 AI 쪽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는 감산에 따른 반등 이후에 수요도 찾았다. 요렇게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반도체 시장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거 뭐 초과 공급 때문에 뭐 감산한다 이 얘기 있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도 앞으로 미래 청사진이 밝아지니까 먼저 반등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건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확인된 현상입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의 예상치 자체가 2분기가 업황이 제일 안 좋을 것이다. 실적도 제일 나쁠 것이다. 이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업황 바닥 2개 분기 정도 전부터 주가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작년 4분기, 만약 지금 예상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작년 4분기가 2분기 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 다 바닥이었었고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반등 랠리는 과거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면은 그래도 이만큼이나 주목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가 연초 이후에 원래 2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시총은 10위권인데 이에 대한 공매도 총액은
뭐 4위까지도 되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주식이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PER이 80배가 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비싸다고. 근데 막상 실적이 나오고 보니까 매출액은 예상치 대비 10%, 예. 순이익은 예상치 대비 20% 가까이 잘 나왔고요. 다음 분기에 대해서 기업이 실적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무려 50%나 높은 숫자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이제 랠리가 나오게 된 것이고, 실제로도 이게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가공을 하는, 물량을 소화해내는 TSMC에서 최근 나온 TSMC발 최근 뉴스를 보면은 엔비디아에서도 특히나 고가 라인업이 AI용으로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몇만 달러씩 합니다. 예. 그리고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요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10,000개씩 사가지고서 구성해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에 10,000개씩 주문해요. 네, 지금 몇만 달러짜리를 이야. 10,000개씩 갖다 넣어야 AI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데에서도 지금 주문이 많이 나와서 특히 그 이제 엔비디아의 고가 라인업인 뭐 H100이나 A100 같은 경우에 긴급 오더가 떨어져 가지고서 캐파를 풀로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 요 칩의 가격은 지금 연초 이후에 30% 이상 가격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그 수요는 어떤 것이냐 하면 최근 보시면은 성장이 나올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장사도 그렇고 상장사도 그렇고 미래 성장 엔진으로 모두 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챗 GPT를 어떻게 본인들의 서비스에 활용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된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하드웨어 투자부터 벌써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소위 말해서 머니타이제이션,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에서도 자금이 이쪽으로 빠르게 넘어온다. 그렇게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래 신산업들이 열릴 수 있는 태동기 이런 것들이 엿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국내의 많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직까진 뭔가 불안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뭐 파산 관련한 수치들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경기 관련해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수치도 계속 떨어져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광우 작가님은 이 과거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지침을 삼아야 된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 요즘 시기에 역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시기가 있을까요? 네, 투자에서 역사 공부는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가 반드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와 비슷한 양태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 두면은 어느 정도는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지금이 비슷한 점은 어떤 시기이냐라고 하면 증시에는 순환론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강세장, 약세장.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 역실적 장세로 가게 되는 이런 순환이 존재를 하는데 예. 지금은 금융장세이지 않느냐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금융장세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현실은 매우 나쁩니다. 네. 그런데 증시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금융잔세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금융장세는 그 앞에 역금융 역실적 장세라는 약세장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도 보시면은 증시가 고점 대비 한 30%, 어떤 증시는 30% 이상 빠졌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가지고서 보게 되면은 은연중에 금융 완화가 나타나는 거죠. 아. 흔히들 착각하시는 것이 기준금리를 내려야지만 예. 금융 완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는데 실제로 순환론을 주장했던 과거의 투자 구루들은 그것이 단순히 기준금리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장기금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장기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금융에서 완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작년 10월 달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로 제일 높았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긴 하지만 쭉 우하향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완화가 나타난다. 근데 이 시기에는요, 정말로 현실은 냉혹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반대되는 장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현실에서는 부도도 많이 나고 예. 좋지 않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예. 어느샌가 금융 완화로 인해서 조금씩
금융시장부터 선반영되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순환론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금융장세에서는 당연히 현실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장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 같은 우리 실질적으로 회사들이나 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장기금리는 요즘 당연히 우하향의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의 어떤 뭐랄까 완화적인 기조 속에서 실적은 나쁘지만 요즘 투자들이 이렇게 성과들이 아니면 뭐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과거에도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참고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뭐 포인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도 투자 많이 했지만 예전과 똑같이만 반복되면 저도 떼돈 벌었죠. 맞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꼭 그대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시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기준금리 하나의 사이클이다라고 이제 인상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를 막 올려갔잖아요. 그게 과거에 14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 14번의 사이클 중에서 무려 11번이나 경기 침체가 왔고요. 그런데 또 반드시 온 건 아니라는 거죠. 3번은 침체를 면해 갔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11번의 특징은 뭐고 3번의 예외적인 사례에서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를 발견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3번의 예외 상황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지금의 증시를 보실 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 3번의 공통점은 바로 실업률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는 비록 긴축을 해 나갔지만은 침체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고용이 되어 있고 임금을 받다 보니까는 소비가 어느 정도는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점에서 과거하고 큰 차이가 나냐라고 했었을 때 코로나 이후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일할 사람이 없다. 고용시장이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으로 정말 독특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 봤었을 때 실업자 한 명당 원래 일자리는 더 적게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거의 2개 가까이 열려 있습니다. 이야. 골라서 가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 더 좋은 대우를, 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경제가 지금 좀 미국에서도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 게,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거 같으면은 곧바로 해고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일자리 공고 낸 것부터 줄여 나간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가상의 일자리들. 예. 그렇지만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줬던 일자리 가상에 열려있던 것만 줄어나간다. 근데 그거를 많이 줄여나가고서 보고 나니 실제 해고는 많이 안 해도 되더라 라는 그런 독특한 상황에 우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한 것이고 몇몇 글로벌 IB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과거에 없었던 역사적인 변주라는 것이죠. 예. 근데 만약 정말로 이 변주가 현실화가 된다,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번에 비록 긴축 사이클을 한번 강하게 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로 가지 않는,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냥 일자리 공고만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정리 한번 하면 지금은 금융장세로 실제는 실적은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금융이라는 어떤 힘에 뒷받침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 중에 지금은 실업률이 견조했었을 때는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위기를 넘어갔던 적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도 실업률이 견조하다는 관점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이런 요약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뭐 저서를 봤더니 크게 증시를 설명하는 3가지를 꼽으셨더라고요. 하나는 유동성. 유동성이 증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고, 2번째는 심리적인 요인, 3번째는 실적. 이 3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순환론적인 요소로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3개 관점으로 어떻게 앞으로를 진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유동성은 지금 자꾸 줄여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유동성의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봤었을 때에는 금융 환경이 더 긴축적으로 변하느냐 예. 아니면 더 완화적으로 변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네. 재정 정책 측면에서 그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예산안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는 지금 실제로 QT라고 해서 양적 완화의 반대인 양적 긴축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말이 되면 내년 초에는 지금 재무부에서 재무부판 양적 완화, 채권 매입에 대한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연준하고 재무부를 합산해 가지고 봤었을 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유동성 좀 채권 관련해서 늘어나냐 줄어드냐라고 하면은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더 완화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요. 게 첫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심리입니다. 네. 심리 측면에서는 지금이 거의 최악의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거는 뭐 흔히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쁘다 이런 거에 떠나서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규모가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요,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은 점점 더 늘려가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예. 채권을 더 늘려가고 있는 반면에 주식 비중은 줄여가고 있고요. 향후의 경기는 더욱더 부정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네.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어. 그러니 이 심리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보니까는 예. 시장이 좋아지면 여기에서 오히려 긍정론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긍정론자들의 증가와 함께 증시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견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이 금융 장세라고 하면 그 다음은 실적 장세가 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실적 장세가 오게 되면 이때는 인간의 마음과 같이 가게 됩니다. 아. 좋은 게 좋은 거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수록 시장은 동반해서 성장하고 실물 경제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심리도 좋아진다이고 실물 경제도 좋아진다라는 거는 실적도 좋아진다인데 실제로 향후 미국 기준으로요 12개월 미래에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최근 한 달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으로 바뀌게 된 것은 1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론이 나오게 된 거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지금 향후 12개월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특히나 뒤에 심리하고 펀더멘탈 실적 쪽이 동시에 앞으로는 좋아지는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나마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저도 기분이 좋긴 한데요. 근데 사실 지난 한 2년 정도 되겠네요. 우리 주식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던 분들 중에서는 정말 가슴 속쓰린 분들 많으시거든요. 사실 코로나19 기간이 초심자의 행운이다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많던데 네네. 앞으로 이 코로나 같은 그 어떤 호황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런 기간이 또 안 올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것이 금융위기 직전이었습니다. 예. 그러고 금융위기를 얻어맞았었죠. 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어.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에는요, 이 3년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소위 순환론으로 경험할 수 있는 80% 이상은 저는 이번에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금융에서 100년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3년을 가지고서 거의 대부분을 배우실 수도 있을 만한 짧고 굵게 공부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저는 재테크라는 거는 한두 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몸으로 체험하신 것은요, 나중에 훨씬 더 큰 수익으로 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시장 대응을 훨씬 잘할 수 있는 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3년에 좀 실망을 하셔서 증시를 떠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제일 아쉬운 선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겨우 정말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 배웠는데 그거를 못 써먹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재테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공부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매크로한 경제 현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산업 섹터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도 있을 텐데 어느 공부 방법을 추천드립니까?
본인에게 저는 투자의 왕도는 없다 생각하고요. 그 투자 각각의 방법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요. 솔직하게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택하신 이후에 그 방법의 장단점을 파고드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치 투자만이 왕도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차트 분석이 단점만 있다고도 생각 안 하고 매크로를 보는 것도 장단점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한 답은 송경제를 들으라는 답이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농담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 송경제에서 다른 금융 전문가들 많은 분들 계시지만 정광우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 주셨는데 현직에 가지고 계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경우에 그 기업에 아예 출입도 못한다는 실제 업계 현황을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발빠르게 변화되는 어떤 흐름과 내용을 그런 업계 종사자분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네, 근데 그 정보의 유통되는 경로가 반드시 금융시장을 통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인이 어떤 반도체 관련된 곳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펀드 매니저보다도 더 빨리 그 소식을 아시게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그런 보너스가 나오는 아니면 너무 바쁘다라든지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긴 그렇네요. 투자에 제일 좋은 힌트들은 주변에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휴장일에서 이런저런 투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한화그룹인데 네. 한화방산그룹이라고 불러야 되나 싶어요. 네. 한화방산그룹, 하나도 여러 계열사가 있을 테니까요. 예. 사실 하나가 요즘 겹경사인 것 같아요. 누리호 3차도 성공했고 최근에 또 대우조선해양도 인수 성공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관계냐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사전 준비하고 발사 운영에 참여한 게 누리호 3차 발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이틀 전에는요, 그러니까 5월 23일이었죠. 무려 2조 원 들여갖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했고 요 이름을 한화오션 이렇게 바꿨으니까 말하자면 깃발을 꽂은 거죠. 예. 말하자면 우주부터 바다까지가 한화그룹 영토가 된 건데 이게 보면요, 이게 방위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자면 한화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우주의 미사일, 발사체 쏘고요. 그리고 저 바다에서는 구축함에서 잠수함까지 만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화그룹은요, 그 K9 자주포하고 K2 전차까지 해서 육군 무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전, 수전, 우주전까지 합니다. 이야, 듣고 보니까 이제 육해공 다 이제 한 세트 만든 것 같은데 네. 원래도 하나가 이제 방위산업 업체였잖아요. 그게 한화의 모태가 1952년에 설립된 한국화약인데요. 예. 이게 이거 줄이면 한화가 되는 거죠. 한화가 네. 한국화약의 줄임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게 설립된 게 195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2년도가 뭐냐면 한국 전쟁 시절이죠. 그러니까 한화의 역사하고요, 그 국방 그리고 전쟁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오늘도 계속 그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화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위 산업 수출 업체로 지정되게 된 게 정부로부터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 와중입니다.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전쟁 딱 보니까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네. 이러면 자주국방 해야 되겠네. 그러면 무기를 자체 생산해야 되겠네. 예. 그럼 어디지? 화약 만드는 회사 있네. 한국화약, 한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때부터 거의 반세기 동안 무기 체계 현대화에는 한화가 늘 있어왔죠. 예. 그러면 이제 반세기 동안 이제 한국의 방위 산업을 챙겨온 회사이긴 한데 최근에는 그 보폭을 더욱더 광폭으로 늘렸으니까 네. 하나는 좀 살펴볼까요? 일단 우주선 얘기부터 해보죠. 우주. 이게 원래는 이게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에요. 이제 줄여갖고 항우연인데 네. 항우연에서 이제 누리호의 1차, 2차 발사는 단독으로 했어요. 근데 3차 발사가 중요한 건 이거는 콜라보레이션 했습니다. 콜라보 해갖고 항우연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했고요. 이제 4, 5, 6, 7차가 있을 텐데 요 나머지 4개는 점점점 항우연은 발을 빼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하게 될 거고요. 이게 말하자면 정부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로 바뀐다는 거고 이 경제성하고 상업성이 중요한 이른바 스페이스 캐피털리즘 있어 보인다. 발음이.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된다는 뜻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화를 통해서 우주개발 역사에서 이거를 짧게 압축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서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의 계열사인데 우주개발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체계 종합 기업 대상자로 딱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갖고 항우연이 10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한꺼번에 전수를 받게 돼요. 예. 대신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까지 누리호를 3길 제작해야 되고요. 그래갖고 그 4번 이상 발사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안에서 성공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때 발사체의 경제성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작 준비 운영 노하우도 확보해야 되고 특히 스페이스X에 비해서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격도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누리호가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패컨 9에 비하면 발사 비용이 12배 비싼 걸로 나오니까요. 예. 숙제죠. 아직까지 상업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이걸 왜 하고 한국 정부도 사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왜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런 숫자 몇 개 짚어드리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한국이 인공위성 발사한 게 이제 22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현재 운영되는 건 12기인데 다른 나라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뭐 거의 2,000기 가까이 되고요. 이야. 러시아는 1,500기, 중국은 391기인데 이웃 나라 우리나라하고 요즘에 부쩍 가까워졌죠. 일본은 184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때 우리가 심리적 G8 됐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근데 G8이라고 하기엔 위성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렇네요. 너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더 문제인데요. 한반도 상공으로 위성이 지나가잖아요. 예. 지나가는 위성 숫자가 758기인데 이야. 이 중에서 우리나라 위성 숫자는 7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영공을 지나가는 위성들 중에 우리께 1%가 안 되네요. 맞아요. 심지어 그것도 통신 위성과 관측 위성뿐이고요. 군사용 정찰 위성은 0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 우주도 영토인데 우주 영토 주권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한 상황인데 30년 동안 열심히 애쓰긴 했는데 그동안 발사체가 없어갖고 미국, 러시아, 유럽한테 발사체 빌려서 쐈죠. 심지어는요. 2012년에 발사된 아리랑 3호 위성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발사체를 통해서 갔어요. 이름이 아리랑인데. 그렇네요. 네.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번에 누리호에서 위성 8기를 한꺼번에 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쏠 예정이니까 예. 이 시장에서 이제 우주 영토 주권을 위해선 정부 입장에서도 필요하죠. 특히 정부는요. 5개년 우주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예. 2023년부터가 4차 5개년 계획이거든요. 이때부터 앞으로 20기, 20기를 더 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30년 동안 20개 쐈는데 앞으로 20개 더 쏠 거예요. 그럼 대부분 다 누리호를 통해서 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결국 말하자면 그 한화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그 위성 발사 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우주 영토 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윈윈의 구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기업이 올린다는 점에는 저도 찬사를 보내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기업 중에서 특정 기업이 올리는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이게 더 비싸게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요. 예. 이게 참 경제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국제 위성 발사 시장이라고 하는 건 최근까지도 소수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유럽, 미국, 일본, 러시아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슈퍼 을인 거죠. 화물을 배송해 주는데 화주에 비해서 선주의 입장이 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인데 2006년에 아리랑 2호 발사했는데 당시에 러시아 발사체로 발사가 됐거든요. 이때 비용이 120억 원이었는데 2013년 6년 7년 지나니까 3호 발사 때는 250억 원이 됐습니다. 예. 일본 발사체였고 최근에는 540억 원이래요. 이게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 올라서 그런가? 사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이때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발사체 시장 안에서 러시아 발사 대응이 어려워졌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우주로 가는 건 길이 막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러시아에 이미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발사 계약을 맺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500억 원 정도는 이미 돈도 지불했어요. 예. 그런데 못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은데 슈퍼 을인 거죠. 그렇네요. 유럽이나 미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요. 스페이스 X가 있잖아요. 근데 스페이스 X가 정말 까다로워요. 뭐냐면 우리 발사체를 탑재해서 우주에 가려면 예. 너네 위성의 그 퀄리티를 우리가 보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발사 진동, 발사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견딜 수 있을 만큼 수준급인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이게 제가 비유해 드리면요.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해요. 예. 그런데 배달 기사분이 음식물을 먼저 먹어보고 배달할지 말지 판단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일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우주에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화 발사체 시장이 생기면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슈퍼 을들의 을질, 슈퍼 갑질 이런 걸 피할 수 있고 500억 예산도 아낄 수 있죠. 물론 한화에 지불하긴 하는데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를 스페이스X처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몇 안 된 시장이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통해서 말하자면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숙제는 많죠. 말하자면 한화 역시도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엔진이에요. 네. 진짜 하나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정부가 한 30년 가까이 개발한 기술 전부 다 넘겨주고 네. 그리고 먼저 독점적인 지위로 이 시장에서 개척할 수 있는 지위도 줬는데 하나도 뭔가 의미심장한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화도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게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엔진 개발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까지 엔진 75톤급 엔진 개발해서 46개 만들었는데 네. 앞으로 100톤급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터보 엔진 개발해야 돼요. 터보 엔진. 터보 엔진이 뭐냐면 말하자면 공기를 흡입해 갖고 엔진의 예. 출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이 로켓 엔진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말하자면 로켓이 확 하늘로 날아갈 때 이게 그 추력 가스가 배출되죠. 네. 요 가스 엔진도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요 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기술인데 요 기술 이른바 그러니까 이런 터보 엔진 기술을 개발하면 75톤급 엔진이 100톤급 엔진으로 추력이 강화되고요. 또 하나는 한 번 쓴 엔진을 버리지 않고 리사이클하는 다연소 엔진 개발도 해야 됩니다. 요건 좀 했는데 우리 스페이스X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엔진 넘어갔고 발사체를 재활용하잖아요. 요건 한참 멀었는데 요거까지 가야죠. 말하자면 유도 제어도 하고 착륙 지원도 하는 시장까지 가야 되는데 90년대부터 한화가 했으니까 많이 했는데 스페이스X하고 거리는 한 격차가 20년 차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얼마나 압축으로 단축시킬까 관건이죠. 네. 그래서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래서 한화가 먼 길 가려면 왜 일단 운동화 끈부터 묶잖아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사업구조 개편을 최근 몇 년 동안 했어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방산 중간 지주 회사를 딱 세운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한화 디펜스, 한화 시스템, 한화 정밀기계, 한화 파워 시스템, 한화 테크논 이 이름들이 다 복잡한데 방위 사업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거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래로 쫙 줄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스페이스 허브라고 이름도 되게 멋있는데 이런 이제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 딱 세웠고 네. 거기에 팀장이 누구냐면요. 한화그룹의 부회장이죠. 그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이 인물은 이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산이 장남이 한다. 이렇게 딱 그림을 딱 그려놓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무기 체제 리스트를 많이 늘려놨는데 요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위성체 기업들도 많이 인수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요. 이게 우주 아시는 분들은 화제였는데 2021년도에 위성 만드는 원앱이라는 회사를 지분 인수를 했고 카이스트가 만든 국산 회사죠. 세트릭 아이디 지분도 인수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우주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계열사 정리하고 지분 확보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도 거의 끝낸 상태인데 네. 여기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예. 그 한화 방산 기업이잖아요. 그래갖고 자주포를 만드는데 이게 천무라는 거예요. 예. 천무가 뭐냐면 그 이른바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속탄 있거든요. 예. 대량 살상무기인데 요 부분은 떼어냅니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한테 넘겨갖고 무슨 얘기냐면 한화도 태양광 만들고 생명보험 하잖아요. 네. 보험하는 회사에서 대량 살상 무기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네요. 규제에 걸려요. 예. 이런 문제까지 싹 다 정리를 해서 규제에 피해가면서 이제 저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우주 개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한화가 물론 설립 모태가 한국화약이라는 방산 관련한 회사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방산에 집중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역시나 2022년도 지난해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예요. 이 전쟁 이후에요. 각 나라들이 국방비를 정말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예. 독일만 해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하고 인접 국가니까 국방비를 2% 이상 증액했는데 GDP 대비요. 엄청 예. 큰 거고요.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요. 2024년도까지 국방 예산을 대체로 2% 이상 증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보니까 싸고 값싸고 질 좋은 무기가 없나 봤더니 이게 한국 무기인 거예요. 한국 무기는 일단 이제 그 사시사철이 이제 분명해서 기후 테스트가 되어 있고요. 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건 약간 약점인데 네. 그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훈련 성능 경험은 많이 돼 있죠. 우리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 이 테스트가 많이 되어 있어서 예.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게다가 속도가 빠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최근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그 자주포하고 이런 걸 많이 사갔는데 예. 보통 무기 계약하고 2, 3년 걸리거든요. 예. 우리 인도가 6개월 걸렸어요. 이야. 이쯤 되면 살만하죠. 가격은 쌉니다. 예. 독일에 비해서 3분 절반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속도까지 더해져 갖고 한국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요. 예. 한국이 점점점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방위 수출 세계 8위까지 올라갔어요. 8이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아직 크지는 않는데요. 예. 전체 국방 1% 정도는 넘어가는데 예. 요건 이제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아. 근데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네. 한화는 이제 4위까지도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오. 이게 증가하게 되면 그럼 이건 심리적 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실질적 파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뭐 대우조선 해양까지 인수했으니 바다까지 바다 관련한 방위 산업까지 진출한 거네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 한화는요.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때 그 방위 사업 부문만 인수하고 싶어 했고 상선 부문은 인수하기를 좀 꺼려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은 상선 부문 매출이 90%고 방산 부문 매출은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말하자면 더 큰 부분을 더 가져와야 됐던 부분이겠고 왜냐하면 상선 부분 부채가요. 누적 부채만 줄자마 10조 원 얘기하거든요. 이제 한화 입장에서 보면 방산 부문을 원하는 대신에 상선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림이 있죠. 근데 그래갖고 우주에서는 정부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키워주는데 바다에서는 한화 오션이 정부의 숙제를 좀 풀어주는 그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진짜 윈윈 구조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화는 본격적으로 육해공 네. 다 방위 산업 하는 건가요? 이게요 산전, 수전 그리고 우주전은 맞는데요. 아직 공중전에선 다른 회사 하나 더 있어요. 어딘가요? 이게 뭐냐면 한국항공우주라고 흔히 카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만든 비행기가 T-50 고등훈련기하고 KF-21 공격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출 잘 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왕은 아직 한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카이를 한화가 인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삼성한테도 잔금 치러줘야 됐었고 그러니까 삼성한테 이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수한 거거든요. 원래 한화 테크민인데 그리고 한화 오션도 2조 원의 지분 인수했고 이러니까 재무 구조상으로 돈을 좀 많이 번 다음에 이 다음에 카일 인수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2027년까지 우리나라 목표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거든요. 네. 이게 생산 유발 효과가 46조 원이나 되니까 한화가 주인공이 되는 건 틀림이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입니다. 어제 저도 몸살기가 좀 있어서요. 잠도 안 오고 비는 오고 어떤 선곡할까 고민하다가 이 명곡이 떠올라 오늘 선곡해봤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유행이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잠깐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